공신력 있는 영국 BBC 공개 방송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져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BBC 해외 전문가 초청 강연장에서 중국인 박사가 열변을 토해냈죠. 중국 박사는 외국인 시민들을 향해 현재의 한국은 병원이라는 시설조차 없는 망국이라며 만약 한국으로 해외여행을 간다면 긴급한 병원 이용은 꿈도 꾸지 말아야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강연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박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연장의 외국인 시민들은 벼랑간 폭소를 터뜨리며 중국 박사를 비웃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곳 강연장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국 BBC 방송국에서 일하며 건강과 의료 분야 PD로 일하는 레이라고 합니다. 한 번의 이직 과정을 겪으며 방송사 일을 꽤 오래 해왔던 저는 BBC에 입사해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마지막 심사를 앞두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최근 저는 저만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었고, 그러던 중 국장님의 추천을 받아 잠시 회사 생활에서의 휴식도 취할 겸 프로그램의 새로운 목표도 찾을 겸 해서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는 한국의 방송국에서 외국인 PD로 근무하며 무려 7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국장님께서는 생명공학 관점에서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차원이 다른 장수 지표를 선보이고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종종 해주셨는데요. 국장님께서는 현재 한국의 의료 인프라나 삶의 질이 너무 높은 나머지 전 세계 나라들 중 평균적인 수명이 가장 긴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는 말은 물론 앞으로 향후 60년 동안은 한국인들의 장수 비결이 생명공학 관점에서 새로운 동안 연구나 장수 연구의 중심점이 될 것이라며 저에게 꼭 한국을 경험해보라는 추천을 하셨죠. 그렇게 저는 3개월에 걸쳐 한국 여행을 준비하던 중 매우 뜻밖의 해외 초청 강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강연은 직접 한국인 박사님이 오셔서 선진국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시는 것은 물론 최근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한국으로의 파견이나 이민에 관한 설명을 해주시는 유익한 강연이었습니다. 한국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국장님의 추천을 받아 곧바로 해당 강연을 신청하게 되었고, 생명공학 관점에서 한국인들이 장수할 수 있는 비결과 최첨단 선진, 의료 인프라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해 해당 강연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강연장에 들어간 순간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고 말았는데요. 애초 한국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한국인 박사님이 오신다는 강연 정보와 달리 강연장 중앙에는 누가 봐도 중국인으로 보이는 중국 박사님이 있었기 때문이고, 강연의 주제 또한 왜 한국으로 이민을 가면 안 되는지에 대해 한국을 비하하는 기괴한 주제로 교체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곧바로 강연장을 나가려고 했지만 이미 수많은 외부 시민들이 착석해 있는 상태라 저 혼자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저는 결국 강연의 일부만 듣고 빠져나와야겠다는 계획을 세운 뒤 어쩔 수 없이 그 중국 박사의 기괴한 강연을 듣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강연가 시작되자마자 입을 연 중국 박사의 발언에 저는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박사는 현재 한국의 경우 병원이라는 시설 자체가 없어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수술을 하기 위해 몰래 불법 어선을 타고 중국을 오고 있다고 했고, 이것은 국제적 시각으로 봤을 때 위험한 의료 피난민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지도에서 없애버려야 하는 나라입니다. 원래 오늘의 강연은 한국인 박사가 직접 진행하는 강연이었었죠. 하지만 그 다음 해외 초청 강연 순서였던 저는 한국인 박사의 강연 진행을 반대했습니다. 이곳의 시민들에게 잘못된 선동 정보와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나요? 아마 한국을 이미 알고 있거나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지금 한국은 말 그대로 민폐 국가입니다. 저 또한 생명공학을 전공한 박사이지만 최근 한국인들의 평균 수명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이상한 자료들이 돌아다니고 있더군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은 현재 병원이라는 시설조차 없는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입니다. 가난하다기보다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도시 인프라나 의료 인프라 자체가 사실상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척박한 후진국 환경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죠? 저는 외국인 시민들의 심리를 잘 모르지만 아마도 한국이 여행하기에도 좋고 한국의 병원비가 매우 싸거나 약국도 24시간 동안 한다는 등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꽤나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병원이라는 시설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약국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한국인들은 자신의 몸이 좋지 않다고 느끼게 되면 한국인들이 그렇게나 자랑하는 된장국을 먹고 잠을 자는 것이
전부인 일상입니다. 아무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심지어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만 존재하는 단 2개 병원은 병원비가 이를 이용해 3천만 원에 가깝다. 이는 사실상 한국의 정부와 관련된 인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다름없죠. 말 그대로 지금 한국의 평범한 거주민 한국인들은 몸이 아프면 병원조차 이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이 장수의 나라라는 말과 함께 삶의 질이 너무 좋아 평균 수명이 길다는 헛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저희 중국을 의식했기 때문이죠. 현재 중국이야말로 장수의 나라라는 타이틀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삶의 질 1등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병원이라는 시설이 중국에서는 길거리에 50m마다 설립되어 있어 몸이 아프면 곧바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중국과 한국의 수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이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잘못된 정보들이 생명공학의 미래를 박살낸다는 사실입니다. 실컷 한국을 생명공학 연구 중심 국가로 지정하고 연구를 강행했는데 알고 봤더니 월급 100만 원으로 살아가는 후진국 한국인들의 삶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큰 충격이겠나요? 그들의 삶은 아프리카 난민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 다른 자료를 살펴볼까요? 제가 이런 강연을 진행할 때마다 몇몇 외국인 시민들이 그러더군요. 한국의 학교에는 보건실이라는 간이병원마저 존재하고 항상 학교의 간호사가 직원으로 존재하는 전 세계 전무후무한 나라인데 어떻게 후진국이냐고 말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 속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학교에 보건실이라는 간이병원 시설이 존재할 수 없어요. 현재 전 세계 그 어떤 학교에서도 보건실이라는 시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자 후진국인 한국의 학교에 간이병원 시설인 보건실이 있다고요? 절대 불가능하죠. 간호사 한 명당 고용 월급이 중국에서도 400만 원 이상인데 한국의 학교가 어떻게 이 큰 돈을 낼 수 있을까요? 심지어 길거리에 병원조차 없는데 학교에 병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이 모든 것들이 위대한 부유 국가 중국에서는 가능한 상황이죠. 중국은 보건실이라는 시설뿐만 아니라 학교 내부에 다른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대형 병원이 같이 설립된 경우가 많아 시민들과 선생들도 언제 어느 때라도 학교의 대형 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인들의 평균 수명은 150세 이상으로 늘어났고 이것은 한국의 기대 수명인 50대와는 무려 3배 이상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즉 지금의 한국은 삶의 질이 너무 낮아서 사람이 장수할 수가 없는 극악 조건의 후진국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후진국 한국인들은 몸이 아프면 감기 치료를 받기 위해 중국으로 병원 원정을 오는 기괴한 문화마저 만들어지고 있죠. 즉 지금의 한국인들은 중국인과 중국을 그렇게나 비하하고 열등감을 드러내면서 자신들의 치료 목적을 위해 무단으로 중국을 출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4년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들의 대부분이 병원 이용을 목적으로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리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부유한 나라인 중국을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한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만국 나라인 한국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한국은 국제적인 의료 피난민을 생산시키고 있는 나라와 다름이 없어요. 그렇기에 여러분은 이러한 한국의 처참하고도 가난한 진실을 알고 한국이 아닌 저희 중국으로 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한국인들은 중국에 피해를 발생시키지만 여러분과 같은 외국인들은 언제나 환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도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며 끝까지 현실을 부정하는 시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 말이 믿기 어려우면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에 관한 이야기들을 검색해보세요. 현재 한국인들은 평균 월급 100만 원으로 감기약조차 먹지 못하는 불운한 나라니까 말이죠. 심지어 지금 한국은 인터넷이라는 시설조차 없어서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거짓으로 인터넷 강국인 척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월급이 100만 원인데 어떻게 초고속 인터넷 비용을 내겠나요? 여러분 모두 환상에서 깨어났으면 좋겠네요. 중국 박사는 목에 힘줄을 세워가면서 한국인들의 평균 수명은 절대 길어질 수가 없다며 한국인들의 삶 자체를 깎아내렸고 이 모습은 흡사 관계에 빠져버린 사람처럼 기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생명공학 대부분의 연구 중심 국가가 한국으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현재 한국은 삶의 질이나 영양학적 수준이 너무 높은 나머지 다른 나라들과 기대 수명 자체의 레벨이 다른 것이 사실인데 중국 박사는 이러한 팩트 자료는 하나도 모르는 듯 계속해서 한국은 병원이 없으니 기대 수명이 낮다는 1차원적인 주장만 했기 때문이죠.
저뿐만 아니라 강연장에 다른 시민들 또한 한국 박사의 수준 높은 강연을 들으려고 왔는데 왜 뜬금없이 미쳐버린 중국인 아저씨가 있냐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결국 강연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중국 박사는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해서 한국인들은 고기를 먹을 돈조차 없는 나라라 단백질 불균형으로 절대 오래 살 수 없다는 2차적인 주장까지 해나가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시민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시민이 제발 그만하시라며 소리를 지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중국 박사를 향해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곳에는 한 외국인 남자 시민이 중국 박사를 비웃으며 정말 박사가 맞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고 중국 박사는 크게 당황한 것인지 그저 시민은 대체 뭐냐며 혹시 한국인이냐며 말을 더듬거리는 모습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외국인 시민의 질문에 중국 박사는 완전히 입을 다물고 말았는데요. 박사님, 미국 의료수명 연구기관이 발표한 자료로는 중국인들의 평균 수명은 38세, 한국인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100세를 돌파했습니다. 앞으로 20년 내에 무조건 발생하게 되는 예측 통계 자료인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 연구기관도 거짓말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박사님이 그저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한국을 깎아내리려는 목적인가요? 외국인 시민의 단호한 질문에 중국 박사는 말을 얼버무리며 그런 자료는 처음 본다고 했고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허공에 손을 붕붕 적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이어진 외국인 시민의 반박 발언들에 강연장은 엄청난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대학교에서 아주 잠깐 파견 생활을 했던 저로서 지금 박사님의 발언들은 그저 웃음이 나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들 뿐이네요. 박사님께서는 계속해서 한국인들의 기대 수명이 낮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기대 수명이 전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낮은 나라는 바로 중국이 아닌가요? 일단 중국은 병원이라는 시설 자체가 건물로 지어진 것이 아닌 낡은 컨테이너로 간이 병동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전부인 나라잖아요. 심지어 이러한 컨테이너 병원이 보편화되어 있고 중국인들 또한 별 불만을 표하지 않고 있죠.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의 경우는 병원 자체의 건물이 10층 이상이거나 부지 자체가 굉장히 넓은 대형 병원들이 일반적입니다. 병원 내부에 심지어 공원과 헬스 시설까지 있어 간단한 환자들은 자신들의 재활치료까지 하며 몸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죠. 말 그대로 중국은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더러운 시설에서 병원 진료를 받을 때 한국인들은 훨씬 깔끔하고 쾌적한 시설에서 전문 의료 장비로 케어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아주 소수로 존재하는 대형 병원들은 그 내부가 매우 더럽고 관리되지 않아 중국인들에게마저 외면받는 시설로 전락하고 말았죠. 이미 이것만 보더라도 한국과 중국 중 어느 나라가 기대 수명이 낮은 망국인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과 달리 중국은 병원이라는 시설뿐만 아니라 수도인 베이징에서조차 약국을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심지어 약국이라는 시설 자체가 거의 없다 보니 중국의 시장 골목에서 상인들이 감기약을 파는 황당스러운 장면마저 볼 수 있죠. 어떻게 이런 중국의 처참한 실체는 숨기면서 잘도 한국을 깎아내리시는지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심지어 중국은 14억 인구라는 상당한 인구수를 가지고 있지만 의료기술에서는 한국과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러 있죠. 실제로 현재 한국의 의료수술 기술들이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무인수술들은 세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미국의 대형 병원들과 전문 수술기관들마저 한국의 비결을 얻기 위해 매번 한국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인들이 중국인들보다 손끝 감각이 섬세하고 똑똑하다는 증거마저 되어주고 있죠. 중국과는 인종 자체의 내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 가난하고 살기 어려운 후진국의 나라였다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왜 중국 박사님들은 항상 한국과 중국을 반대로 설명하는지 모르겠네요. 또한 몇 년 전에 중국은 왜 자신들이 의료 후진국이자 망국인지 스스로 증명을 했잖아요. 바이러스를 직접 유발시킨 것도 모자라 중국은 그때 당시 의료 기술이 전혀 없어서 그저 도시 사람들의 이동을 금지하며 집 밖으로도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었고 이는 의료기술이 없는 후진국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그때 당시 한국은 자신들의 집에서 휴대폰 하나로 약을 받아볼 수 있는 디지털 원격 의료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시켰고 이는 바이러스 상황을 가장 빠르게 회복시키고 다른 나라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해준 유일한 세계 최고 선진국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나 설명을 한다면 이제 이해가 되나요? 즉,
한국과 중국은 지금 국가의 수준 자체가 절대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가장 우수한 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매년 비용을 무료로 공제하고 건강검진을 해주는 놀라운 복지시설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심지어 한국에서는 영원으로 받아볼 수 있는 건강검진 시설이 중국에서는 3천만 원을 줘도 받을 수 없는 수준의 격차입니다. 그만큼 한국이 부유하다는 증거는 물론 의료기술이 너무나 상향, 평준화되어서 일반적인 국민들도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강검진을 받아볼 수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럼 박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중국의 대학교는 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해주나요? 혹시 건강검진이 뭔지 모르는 것도 아닐까 싶은데요. 또한 한국인들의 평균 월급에 대한 설명도 빠질 수가 없는데요. 저 또한 중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며 꽤 많은 중국 박사의 강연을 들어왔지만 그들이 하나같이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인들의 평균 월급이 그저 100만 원이나 150만 원밖에 되지 않아 외국인들이 환상이 있는 한국에서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삶이 실제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실제 한국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로는 24년도 30대 평균 월급은 310만 원을 돌파한 지 오래고 그중 40%의 사람들은 5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의 통계 자료를 확인해 봐야겠죠. 박사님, 안타깝지만 지금 30대 중국인들의 평균 월급은 50만 원, 심지어 이 50만 원도 그중 상위 10%의 평균 자료를 모은 통계 수치입니다. 단순 금액적으로만 비교해봐도 이미 한국과 중국은 10배 이상의 월급 격차를 보이고 있어요. 또한 이건 굳이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요즘 인기가 많은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 기록을 통해 매우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평범한 수치들이죠. 그리고 그 증거의 하나가 바로 중국인들의 한국 취업 몰림 현상입니다. 현재 중국은 일자리 자체가 없는 것은 물론 남아있던 생산시설이나 기업들까지도 전부 부도가 나버려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죠. 심지어 중국의 대기업에 속한다는 몇몇 기업에 입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월급이 50만 원이라는 사실은 정말이지 현재의 중국이 얼마나 박살난 나라인지 여실히 느껴지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30년 전부터 중국을 앞지르고 성장해왔던 한국은 기업의 이윤 창출과 도시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왔고 이는 결국 현재 상황처럼 양질의 일자리로 변화되어 해외 외국인들이 직접 일을 하기 위해 한국을 찾아오는 놀라운 현상마저 만들어냈죠. 아까 박사님께서는 한국인들이 수술을 하러 중국을 온다고 하셨는데 이건 상황이 전혀 반대인데요. 심지어 병원에 대한 문제도 중국인들이 한국을 몰래 와서 보험비 적용으로 수술을 받고 도망쳐버리는 이른바 중국인들의 한국병원 먹튀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법적 규제가 있어야 한다면 이러한 관한 국가의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병원 이용을 위해 배를 타고 숨어 들어오는 지금의 이 현상을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많은 팩트 자료들이 있는데 저희 시민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한국을 비하하시다니 참으로 웃음이 나옵니다. 박사님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혹시 이런 선동 강연을 하면 시진핑한테 얼마나 받으시나요? 월급이 부족해서 이딴 쓰레기 강연을 외국인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맞다면 지금이라도 강연장을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시민은 중국 박사를 박사로 생각하지도 않는 듯 강한 발언으로 중국 박사의 1차 발언들을 전부 박살내버렸고 시민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는 큰 환호성을 보내고 말았죠. 그도 그럴 것이 중국 박사는 외국인 시민의 발언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그저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박사용 책상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어떠한 말에도 반박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안 그래도 최근 저희 학교에서는 중국 박사와 시민들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중국 박사가 조용해진 모습을 보니 오랜만에 느끼는 통쾌한 감정이었고 이에 더해 한국의 정말 놀라운 모습들을 제대로 정정하고 전달했다는 사실에 저 또한 홀가분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중국 박사님의 발언 시간이 모두 끝나 조용히 강연가 종료되려던 찰나 시민 자리에 앉아있던 한 중국인 시민이 일어나더니 강연장의 시민들을 전부 손가락질하며 한국에 미친 사람들이라는 욕설을 내뱉었기 때문이죠. 중국 시민은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한국은 누가 봐도 중국의 속국인데 그런 나라가 병원이 어떻게 있겠냐고 했고 지금 당장 중국으로 건너오는 한국인들을 모두 막아야 세계 평화가 찾아온다는 정신이 나가버린 듯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강연장의 시민들은 한국과 중국의 진실을 알아버린 상태였고 가뜩이나 목소리가 큰 중국 시민이 소리까지 질러대니 강연장의 시민들 또한 물러서지 않고
그 중국 시민에게 냄새나는 몸을 씻고나 다니라며 중국인들이 부유하다면 제발 좀 씻으라는 반박을 날렸죠. 상황을 지켜보니 강연장의 분위기는 식을 줄 몰랐고 저는 결국 직접 나서야겠다는 생각에 앞에 외국인 시민에게 마이크를 건네받아 중국인 시민에게 단호한 질문으로 첫 역관광을 이어나갔습니다. 중국 시민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인들의 한국 이민 신청이 24년도 들어 엄청나게 폭증한 것 알고 있나요? 중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였다면 왜 중국인들이야말로 그렇게 중국을 떠나려고 안간힘을 쓸까요? 또한 지금 중국이 아닌 프랑스에 있네요. 왜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한국을 욕하면서 끝까지 한국의 도움을 받거나 한국에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것인가요? 저는 중국인들의 심리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미 한 번씩 한국 여행을 경험하거나 해외 파견 경험이 있는 시민들이에요.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고 주장하는 당신보다 더 한국의 진실을 알고 정말 피부로 느껴왔던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결국 이 차이가 지금 한국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몇몇 시민들은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만으로 한국인들이 너무 부럽다는 이야기마저 하고 있죠. 왜냐하면 한국의 경우 낮과 밤에 관계없이 자신의 생활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고 소방서는 물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무시설까지 쾌적하게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경우는 중국 경찰들이나 공무원들에게 뒷돈을 줘야 무언가 보장받을 수 있지 않나요? 이미 그것만으로도 중국이 무너진 나라라는 것은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죠.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고 주장하는 그 비열한 목적은 알겠지만 이미 그러기에는 한국이 중국을 뛰어넘은 상위층의 나라가 되어버렸네요. 중국 박사님도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시민 또한 이제 선동 발언을 멈추고 다시 중국의 상황을 돌아보세요. 비로소 그때가 되어서야 한국과 중국의 끝없는 격차를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안타깝지만 이제 그 누구도 중국인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중국인들을 참교육시킬 방법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야 세계 평화가 찾아온다는 정신이 나가버린 듯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체코의 어느 마을에서 한 남성이 혼잣말을 하고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나라가 뭐가 그리 잘났다고 한국인들은 키도 작고 왜소한 주제에 왜 남의 나라에 민폐를 끼치는 거야. 다 추방시켰으면 좋겠어. 그때 TV에 무언가가 등장하는데요. 남성은 입을 틀어막고 TV의 눈길을 고정합니다. 한국인들이 이 남성에게 무슨 행동을 했길래 극단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TV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지 사연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나벨이고 여러분과 제 사연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함께 한때는 낯설었던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다양성과 개방성으로 유명한 체코에 살고 있지만 이곳에서도 언제나 개방성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오해와 선입견이 생기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관련된 프로그래머였던 아버지는 특히 자신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셨어요. 한국 문화도 아버지의 선입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며 자랐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종종 너무 폭력적이고 가혹하게 느껴지는 체코 드라마의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피처였죠. 복잡한 스토리라인과 아름다운 배경, 덜 자극적인 내용의 한국 드라마는 저에게 신선한 공기와도 같았어요. 하지만 제 열정을 아버지께 말씀드릴 때마다 아버지는 비웃으셨습니다. 에나벨 그런 쇼는 진짜가 아니란다. 진실과는 거리가 먼 환상일 뿐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그저 동화에 불과하다고 일축하셨죠. 듣기 힘들었지만 저는 그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IT 회사에서 한국인들과 함께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 경험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는 한국인 동료들이 자신을 간과하고 과소평가한다고 느꼈고 그 때문에 한국인의 모든 것에 대한 아버지의 시각이 부정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의 불만은 드라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기술 발전이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묘사되는지에 대해 종종 불평하곤 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불과한 한국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겠니? 라고 그는 주장하곤 했습니다. 그의 편협한 시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한국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에게 선입견과는 다른 한국 문화를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제한된 교류와 그가 접한 고정관념에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체코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인 가족에 관한 체코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제작되었지만
그 뿌리는 분명 한국인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전구 같은 순간이었죠. 그는 한국인을 드라마 속 인물이 아닌 실제 이야기와 경험을 가진 실존 인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한국인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매일 저녁 의식처럼 거실에 모여 드라마를 시청했습니다. 체코에 사는 한 한국 가족이 전통적인 가치관과 체코의 생활 방식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거듭할수록 아빠는 등장인물들과 그들의 이야기에 더욱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더 이상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아빠가 무시했던 세상을 들여다보는 창이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한국인의 화려한 모습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민 정체성, 해외 생활 적응의 어려움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다루었습니다. 아빠는 한국에 대한 자신의 인식이 몇 가지 부정적인 경험에 영향을 받은 일차원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피소드가 거듭될수록 아빠의 부드러운 면모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한국의 풍습과 전통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우서른을 공경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지금 먹는 음식은 뭐지라고 묻곤 하셨죠. 저는 신이 나서 기꺼이 질문에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미묘한 태도 변화를 보고 저는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한국 방문을 꿈꿔왔고, 지금이 바로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빠, 우리 한국 가요. 직접 보러 가자고요. 아버지를 재촉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망설이셨지만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호기심이 그를 설득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는 동의했습니다. 한국 여행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서울 거리에서 바로 마주친 효율성과 친절함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관광객들에게 무료 모바일 카드를 제공하는 부스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등록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는 믿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향에서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어. 그는 놀라움과 감탄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한국에서 모든 연령대가 기술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한국 노인들이 스마트폰을 쉽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체코에서는 노인들이 옛날 방식을 고집하지만 한국에서는 기술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구나 라고 말하며 한국 문화에 대한 존중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한국의 IT 기술 발전의 이유와 시장성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셨어요. 한국 매장에서의 쇼핑은 또 다른 즐거움이었습니다. 제품의 다양성과 품질 도난 우려로 체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테스터의 존재는 그를 경외감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신뢰가 두터운 것 같아 그의 목소리에 깨달음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가졌던 회의적인 태도는 서서히 사라지고 한국 문화와 기술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진정한 관심과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한국 여행은 아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식사는 한국 전통 바비큐였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한국의 마음을 여는 것에 망설이셨어요. 하지만 맛과 식당의 따뜻함, 직원들의 친절함에 마음을 사로잡히셨어요. 정말 맛있구나. 아버지는 평소 내성적이던 태도를 깨고 미소를 지으며 인정했습니다. 단순한 식사를 넘어 한국의 풍부한 음식 문화를 맛보는 경험이었어요. 다음 날에는 전통 한옥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아름답게 보존된 집들로 둘러싸인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아빠는 마치 사탕 가게에 온 아이처럼 즐거워했습니다. 아빠는 번잡한 도시 속 고즈넉한 풍경과 건축물에 매료되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온 것 같아 그는 사진을 찍고 이곳의 역사에 대해 질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일상생활에 완벽하게 통합된 기술이었습니다. 첨단 대중교통 시스템부터 노년층까지 널리 사용되는 디지털 결제까지 그는 끊임없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고향에서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는 차원이 다르구나. 그는 스마트폰으로 식료품 값을 지불하는 할머니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 여행이 그를 변화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한국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문화 명소를 탐험한 후 저희는 서울의 현대적인 면모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번화한 거리로 유명한 강남 지역이었습니다. 아빠는 세련된 건물과 모든 건물을 장식하는 듯한 디지털 광고판에 즉시 매료되었습니다. 마치 미래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구나. 아버지는 눈을 크게 뜨며 감탄했습니다. 기술 애호가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강남의 한 테크몰을 방문했습니다. 아빠는 장난감 가게에 온 어린아이처럼 전시된 최신 기기와 혁신에 감탄했습니다. 최첨단 스마트폰부터 첨단 자동화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아빠는 한국이 이렇게 기술이 발달한 나라인지 몰랐다고 고백했습니다. 한국이 고국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야에서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가상현실 아케이드 방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상현실 체험을 알기는 하셨지만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가상 세계에 몰입한 아버지의 얼굴에는 순수한 기쁨과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VR 헤드셋을 벗으며 색다른 체험에 놀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감동시킨 것은 첨단 기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이 한국의 일상생활에 녹아든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동네 마트를 방문했을 때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트에서는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휴대폰으로 물건을 스캔하고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매료되었습니다. 이건 최고의 효율성이야. 아버지는 이 시스템의 편리함과 간편함에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도 아빠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지하철은 시간을 잘 지키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통해 실시간 업데이트와 경로를 보여주는 등 기술적으로도 진보되어 있었습니다. 아빠는 사용자 친화적인 디지털 지도 덕분에 지하철을 쉽게 이용할 수 있었다며 이렇게 쉽고 효율적이라니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둘러보다가 우연히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전시회를 발견했습니다. 스마트홈 친환경 도시 설계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 등 서울의 미래 계획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깊은 흥미를 느꼈습니다. 한국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생각하는 것 같아. 그는 한국의 미래지향적 접근 방식에 대한 존경심이 커졌습니다. 한국의 기술 환경에 대한 탐험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기술적으로 열등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은 최신 트렌드를 따라갈 뿐만 아니라 종종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기술 현장을 둘러보는 여정은 여행이 중요한 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생각에 도전장을 내밀고 새로운 가능성에 세계의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포용하는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목격하고 계셨습니다. 강남에서의 하루를 마무리하며 아빠는 저를 바라보며 에나벨, 내가 한국에 대해 잘못 생각했어. 내가 몰랐던 혁신과 발전이 정말 많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겸손과 성장의 순간이었고 저는 그보다 더 뿌듯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역사적 웅장함을 상징하는 경복궁에서 문화탐험을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웅장한 건축물과 광활한 궁궐 경내의 모습에 곧바로 매료되었습니다. 정각과 뜰을 거닐며 한국 전통 디자인의 섬세한 디테일에 진심으로 감탄하는 아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궁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근위병 교대식을 관람한 것이었습니다. 제복의 선명한 색상과 리드미컬한 북소리, 근위병들의 엄숙함이 우리 모두를 경외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통 공예품과 미술관으로 유명한 인사동을 방문해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체험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한지 만들기, 한국 서예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했습니다. 아빠는 의외로 서예를 잘하셨는데 안정된 손놀림으로 아름다운 한자를 만들어내셨어요. 문화여행은 한국 전통 찻집으로 이어졌습니다. 마루에 앉아 다양한 종류의 한국 차를 마시며 우리는 한국 문화의 고요하고 사색적인 면과 연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 커피를 즐겨 마시던 아빠는 차의 섬세한 맛에 놀라워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는 한국 전통음악과 무용 공연에 참석했습니다. 소리의 조화, 무용수들의 우아한 움직임, 음악과 춤을 통한 스토리텔링은 매혹적이었습니다. 공연 예술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던 아버지도 깊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문화체험은 현지 시장 방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북적이는 거리를 거닐며 다양한 한국 길거리 음식을 맛보고 친절한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빠는 특히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에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풍경을 더 많이 탐험하면서 아버지의 인식은 계속 진화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전의 생각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전통과 가치가 풍부한 한국의 면모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한국인의 삶의 방식에 대한 그의 이해를 넓혀주었고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깊이와 풍요로움을 드러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아빠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표면적인 것만 본 거였다며 과거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셨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은 관광객이 많이 찾지 않는 서울의 로컬 지역을 탐험하는 데 보냈습니다. 우리는 현지인처럼 도시를 경험하고 싶었고 한국을 고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눈으로 한국을 보고 싶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는 지역 센터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아빠는 주민들과 교류하고 태권도 수업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현지인들과 함께 웃고 배우며 동작을 따라하는 아빠의 모습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화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순간이었지만 그에게는 큰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또한 하루는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뒷골목을 걷고 아기자기한 카페를 발견하고 즉석 콘서트가 열리고 있는 작은 공원을 우연히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음악은 활기차고 분위기는 따뜻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아빠는 음악에 맞춰 발을 두드리며 그 순간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현지 가족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마련된 경험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며 직접 만든 음식을 대접하고 서울에서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빠는 열심히 경청하며 질문도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빠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름다운 문화와 관점의 교류였습니다. 한국으로의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닌 변화의 경험이었습니다. 새로운 문화에 눈을 뜨고 선입견에 도전하고 가족으로서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빠의 변화는 가장 심오했습니다. 회의적인 마음으로 한국에 오셨던 아버지는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한 존경과 감탄을 품고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편견을 넘어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영원히 간직할 교훈입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한국에서 바가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벨기에 남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게 주인은 그런 적이 없다며 뒤로 호박씨를 까고 있습니다. 그때 옆자리 김씨가 나서는데요. 김씨의 몇 마디의 상황은 정리되고 벨기에 남성은 얼빠진 표정을 짓고 맙니다. 과연 벨기에 남성은 무슨 일을 당한 걸까요? 그리고 어떤 이유로 가게 주인과 싸우게 된 건지 오늘의 사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벨기에의 유명 셰프 라페리입니다. 한국 길거리 음식의 중심지로 떠난 채 여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행은 한 장의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벨기에의 집에서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다가 한 장의 사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포장마차에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담긴 단순하지만 매혹적인 사진이었죠. 그중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절묘한 미각으로 유명한 프랑스 셰프 미카엘도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파인 다이닝의 대명사인 미카엘이 한국의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기다린다고요. 한국의 소박한 공간에서 미카엘 셰프의 모습을 보니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미카엘 같은 사람을 끌어들일 만큼 이곳의 특별한 점은 무엇일지 궁금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한국으로 음식 탐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활기찬 도시 풍경이 활기찬 에너지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 네온사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혹적인 길거리 음식의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서울 거리를 걸으며 저는 현대적인 도시 풍경 속에서 번성하는 포장마차의 활기찬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비닐 커버를 씌운 포장마차는 제가 익숙했던 고급 레스토랑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현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독특한 식사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한국의 길거리 음식 문화는 서양과는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텐트에서 음식을 먹으며 아늑하고 공동체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푸드트럭에 더 익숙한 저 같은 서양인에게는 신선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비닐로 덮어 겨울에도 영업을 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처음 들른 곳은 사진에 나온 바로 그 노점상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와 따뜻하고 매력적인 불빛이 있는 소박한 분위기의 가게였습니다. 친절한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환대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기대감이 커지면서 대기열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메뉴는 매콤달콤한 떡볶이, 맛있는 만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한국 요리의 필수품인 배추를 발효시킨 김치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지구 반 바퀴를 돌아서 온 그 맛을 맛보고 싶어 모든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한 입 빼어 물었을 때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떡볶이는 매콤하면서도 편안하고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으로 입 안을 감쌌습니다. 고소한 고기와 야채로 가득 찬 만두는 완벽하게 쪄졌습니다. 그리고 매운맛과 톡 쏘는 맛이 독특하게 어우러진 김치는 이전에 먹어본 적 없는 맛이었어요. 미카엘이 왜 이곳에 끌렸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영양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포옹과도 같았습니다. 한 입 한 입 음미하면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한식에 대한 애정으로 포장마차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웃음과 수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넘치는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활기차게 일찍 일어나 서울의 길거리 음식을 더 많이 탐험하고 싶다는 열망을 품었습니다. 제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거리를 돌아다니며 냄새를 따라가는 것이었죠. 거리는 색과 소리, 냄새가 모자이크처럼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포장마차마다 새롭고 흥미로운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마치 사탕 가게에 온 어린아이처럼 신기함과 호기심에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른 노점 중 하나는 처음 보는 호떡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흑설탕, 견과류, 계피가 들어간 달콤한 팬케이크였어요. 노점상이 능숙하게 호떡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매료되었습니다. 카라멜라이징 설탕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우며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맛에 바삭한 식감이 더해져 천상의 맛이었어요. 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한국의 길거리 음식들을 더 많이 발견했습니다. 바삭하게 튀긴 닭고기에 매콤달콤한 소스를 바른 닭강정이 있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바삭함과 달콤한 매콤함이 완벽한 조화를 이뤘어요. 그리고 따뜻하고 고소한 육수의 꼬치에 꽂아 먹는 오뎅이 있었습니다. 간단하지만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매콤한 두부찌개인 순두부찌개를 파는 노점에서의 경험이었어요. 노점상은 수십 년 동안 레시피를 완성해온 노부부가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찌개는 진하고 감칠맛이 났으며 부드러운 두부가 입안에서 사르르 녹았습니다. 여행 내내 저는 한국 길거리 음식의 공동체성에 감탄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통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음식을 함께 먹으며 친구가 되고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웃음이 공통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저에게 큰 흥미를 불러일으킨 한국 문화의 또 다른 측면, 특히 소주를 중심으로 한 음주 문화를 탐구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이 투명한 증류주는 한국에서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동료애와 전통의 상징입니다. 제 탐험은 네온사인이 반짝이기 시작한 저녁 무렵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포장마차에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소주잔을 들고 웃고 떠들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활기찬 포장마차를 찾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환한 미소를 머금은 유쾌한 주인은 제가 소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소주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소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유대감을 형성하고 존경심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특히 나이 든 사람을 대접할 때 존경의 표시로 두 손으로 소주를 따르는 방법을 시범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술병을 흔들어 토네이도를 만들어 술을 섞어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흥미로운 부분이 나왔습니다.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첫 모금을 마셨을 때, 주인은 술을 마실 때 존경의 표시로 어른을 외면하는 것이 관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 작은 행동이 술을 마시는 단순한 행위에 여러 겹의 의미를 더한다는 사실에 매료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는 소맥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효과를 내는 이 조합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포장마차에서 만난 옆자리 아저씨들은 소주와 맥주를 섞는 비율을 열심히 알려주며 각자 자신이 만든 소맥이 최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 소주의 의미, 그리고 이 허름한 포장마차가 어떻게 사회생활의 중심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었지만 이곳에서는 소주 한 병을 둘러싸고 밤을 즐기는 친구들일 뿐이었습니다. 저녁에 가장 가슴이 따뜻했던 순간은 포장마차에서 아저씨 무리가 저에게 음식을 나눠 먹자고 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마른 오징어와 전등, 소주와 잘 어울리는 다양한 안주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환대의 몸짓이었고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저씨들은 저에게 술을 권하며 한국인의 국밥에 대해 소개해 주었습니다. 설렁탕, 선지국, 순대국, 콩나물, 해장국, 육개장, 갈비탕을 알려주며 한국인들의 소울푸드라고 했습니다. 그날 아저씨들은 저에게 말벗이 되어주어 고맙다며 저희 테이블까지 함께 계산해 주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사람들과 단숨에 친해지고 정을 베푸는 문화가 새롭고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날 밤의 흥겨운 시간을 떠올리며 아저씨들이 알려주신 국밥에 관심을 기울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 국과 찌개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 숟갈 한 숟갈에 담긴 편안함, 전통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저는 우유빛 사골 국물인 설렁탕으로 유명한 작은 식당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친절한 할머니인 주인장은 사골에서 진한 풍미를 추출하기 위해 하룻밤 동안 국물을 끓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맛은 놀라웠습니다. 수프는 진하면서도 섬세했고 부드러운 소고기 조각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았습니다. 영양이 풍부하고 따뜻해서 쌀쌀한 아침을 시작하기에 완벽한 음식이었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다 매콤한 소고기 수프인 육개장 전문 노점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육개장 국물은 선명한 붉은색의 야채와 잘게 썬 소고기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을 때 매운맛이 진한 소고기 풍미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얼큰하고 상쾌한 기운을 선사했습니다. 이어서 저는 한국식 소시지로 만든 순대국을 파는 허름한 노점상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깊은 맛에 반해버렸습니다. 독특한 식감과 진한 맛이 일품인 순대는 국물과 잘 어우러져 든든하면서도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식이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콩나물 해장국을 파는 아늑한 곳을 찾았습니다. 해장국으로 알려진 콩나물 해장국은 아삭아삭한 콩나물과 구수한 국물이 어우러져 담백하면서도 감칠맛이 나며 입맛을 돋우는 음식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한국적인 편안함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음식이라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제가 맛본 모든 국에는 한국의 요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요리들은 단순한 레시피를 넘어 한국 요리에 담긴 사랑과 정성의 증거였습니다. 따뜻한 국물 맛은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뛰어넘어 보편적인 편안함을 선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생전 처음 접해보는 선지국을 먹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소피로 만든 음식이라는 것에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 이내 선지국의 얼큰함과 우거지의 조화가 꽤 입맛에 맞았습니다. 이제 저는 해장국의 소맥을 함께 먹으며 한국 문화에 완벽히 적응했습니다. 서울에서 경험한 풍성한 맛과 추억을 안고 벨기에로 돌아온 저는 제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 친구이자 현지 여행사인 루카스를 만났습니다.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시며 북적이는 포장마차 소주 한 잔 국밥 등 제가 겪은 모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루카스는 호기심에 눈을 크게 뜨고 열심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특히 한식의 공동체적인 면에 매료되었는데 음식이 사회생활의 중심이 되는 벨기에에서도 잘 통할 것 같았습니다. 제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루카스는 벨기에 여행 패키지에 한국 길거리 음식 체험을 포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벨기에 사람들에게 한국의 풍부한 맛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의 장도 만들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여행객들이 미식 여행을 떠나 벨기에와 한국 요리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탐구하는 투어를 구상했습니다. 이 아이디어의 힘을 얻어 저는 주방에서 한국의 맛과 벨기에의 기술을 혼합하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김치의 톡 쏘는 매운맛이 바삭하고 올리브유를 뿌린 빵과 잘 어울리는 김치, 브루스케타 같은 요리를 선보였죠. 고추장을 넣어 매콤한 맛을 더한 퓨전 파스타도 실험해 보았습니다. 반응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어요. 고객들은 독특한 맛에 흥미를 느꼈고 한국 문화와 요리에 대한 대화가 이어졌죠. 사람들이 열린 마음과 입맛으로 새로운 요리 경험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한 벨기에 퓨전 쿠킹 클래스에 초대받았습니다. 이 수업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한식을 정의하는 재료와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성황을 이뤘습니다. 불고기 피자와 떡볶이, 리조또 같은 요리를 직접 만들어보는 그들의 눈빛을 보는 것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러한 요리 실험을 통해 저는 음식이 국경과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는 보편적인 언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음식은 사람들을 연결하고 이해를 증진시키며 기쁨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한식과 벨기에 요리의 융합은 단순히 새로운 맛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문화의 풍부한 이야기와 전통을 하나로 엮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벨기에에서 한식 여행을 계속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 길거리 음식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인의 입맛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루카스의 여행사에는 한국 미식 투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서울의 활기찬 거리를 탐험하고 제가 극찬한 진정한 맛을 맛보고 싶다는 열망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음식뿐만 아니라 공동의 식사, 북적이는 시장각 음식이 상징하는 풍부한 문화 등 전체적인 경험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한식의 인기는 유럽과 미국 전역에 도시의 한식당이 늘어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뉴욕에 이르기까지 셰프들은 한식을 메뉴에 포함시켰고 종종 자신들만의 개성을 더했습니다. 김치 타코와 불고기 버거와 같은 요리는 단순한 신기한 요리가 아니라 주류 요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또한 해외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한국 요리 프로그램과 다큐멘터리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시청자들은 길거리 포장마차부터 전통 궁중 요리까지 다양한 한식의 세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디어 노출은 한국 요리에 대한 전 세계인의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역시 한식 트렌드로 들썩였습니다. 지글지글지글거리는 한국식 바비큐 알록달록한 반찬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 등을 담은 바이럴 영상이 흔했습니다. 이러한 영상은 음식뿐만 아니라 한식의 공동체적인 면모를 보여주며 전 세계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한국 길거리 음식의 부상은 문화 교류와
요리의 다양성을 축하하는 일입니다. 음식이 문화를 공유하고 관계를 형성하며 세계 각지를 잇는 다리를 놓는 강력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부터 벨기에의 퓨전 주방까지 그간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감사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얻은 경험과 맛들을 계기로 더 많은 세계인들의 입맛을 감동시키는 셰프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한국의 한 음식점입니다. 체코 여성 3명이 음식을 먹고 나가려는데 한 남성이 여성들을 가로막습니다. 아가씨들 어딜 나가려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혹시 저희더러 강매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여길 오지 말았어야지. 이런 식이면 곤란해. 사람들은 일제히 새 여성을 쳐다보며 남성의 편을 들기 시작합니다. 마지못해 제자리로 돌아간 체코 여성들은 갑자기 환호와 흥분을 금치 못합니다. 대체 무엇이 그녀들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체코 프라하 출신의 헤이즈라고 합니다. 마드리드의 노련한 통계 분석가인 저는 글로벌 리서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업무는 종종 체코 국경을 넘어서는 여행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문적인 모습 이면에 저는 해외여행을 두려워합니다. 예전에 프랑스에서는 평판이 좋아 보이는 호스텔에 묵었는데 빈대 습격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숙소 바로 앞에서 소매치기를 목격했고 제가 소매치기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려 했을 때 되려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해외여행에 대한 깊은 불안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맡게 된 나라는 잘 알지도 못하고 더더욱 관심이 없는 한국이었습니다. 한동안은 지역 프로젝트에 자원봉사를 하며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사가 한국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을 때 저는 필수 참여 요원으로 발탁되었습니다. 한국 출장에서 제 전문 지식이 필요했기에 이번 출장을 피할 방법이 없었죠. 저는 후배 동료 피치, 데이지와 함께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피치와 데이지는 이번 출장에 대해 매우 기뻐했습니다. 피치가 데이지에게 서울 출장이라니 신나지 않아요. 라고 외치던 모습이 기억나요. 그들은 한국을 첨단 기술, 따뜻한 환대 여행객을 위한 최고의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라며 출장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들의 열정이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불안감을 감지한 피치와 데이지는 저를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여행 팁과 추천 앱을 공유하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정보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열정이 제게도 전해져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뜨는 날 저는 동료들과 함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로 북적이는 공항을 보며 세상이 얼마나 넓고 다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피치와 데이지는 서울에서 보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쉴 새 없이 이야기하며 신이 났어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두려움을 진정시켰습니다. 비행기의 바퀴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자 긴장된 설렘의 물결이 저를 덮쳤습니다. 마드리드에서 출발한 비행시간이 길었고 비행기 창밖으로 드넓게 펼쳐진 공항을 바라보며 불안과 호기심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에 있는 숙소로 향하는 동안 경외감과 압도감이 교차했던 기억이 납니다. 도시는 눈부신 빛과 소리의 향연이 펼쳐졌고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죠. 서울에서의 첫날 아침 분주한 도시의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바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된 주요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 일정이었지만 서울 시내를 둘러보는 것도 은근히 기대가 되었습니다. 첫째, 날 오후에는 도시의 한 기술 허브를 방문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제가 본 것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을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제 일에 대한 자부심과 이 역동적인 도시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자 피치와 데이지는 저에게 한국 음식을 소개해주고 싶다고 전통적인 식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요리를 맛보면서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맛도 독특하고 맛있었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언어 장벽이었습니다. 몇 가지 기본 문구를 배웠지만 여전히 의사소통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인내심을 갖고 기꺼이 도와주었고 종종 번역 앱을 사용해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친절에 마음이 따뜻해졌고 외국에 있다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첫째, 날의 좋았던 기억 덕분에 저는 다음날 기대감으로 눈을 떴습니다. 낯선 땅에 왔다는 처음의 충격은 서서히 조용한 설렘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도시의 상징적인 랜드마크를 방문하고
사물 인터넷에 대한 연구를 더 깊이 파고들 예정이었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유명한 에어 전문기술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제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전시된 혁신 기술들은 최첨단이었으며 저는 한국이 이 분야에서 이룩한 발전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리서치 애널리스트인 제가 이번 여행에서 얻고자 했던 인사이트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드리드에 있는 팀에 가져갈 아이디어와 전략을 짜면서 많은 메모를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피치 데이지와 저는 도시를 탐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쇼핑 지구 중 하나인 명동의 번화한 거리를 걸었습니다. 밤하늘을 밝히는 네온사인과 길거리 음식의 향기가 가득한 명동은 감각의 과부하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곳의 에너지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맛보고 웃고 사진을 찍으며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저는 차츰 적응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피치 데이지 그리고 전원 맛집을 탐방하는 데 하루를 쓰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북적이는 길거리 음식 시장이었어요. 외국에서의 음식 경험이 항상 즐겁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이 열정적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가장 먼저 먹어본 음식은 즉석 떡볶이였습니다. 처음에는 불같은 붉은 소스가 무서워 망설였지만 한 입 베어 물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확실히 매웠지만 매운맛과 은은한 단맛이 균형을 이루며 제 입맛에 전혀 새로운 맛을 선사했습니다. 떡의 쫄깃한 식감도 묘하게 만족스러웠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맛있게 먹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 먹는 튀김과 순대도 떡볶이와 환상의 조화였습니다. 떡볶이를 다 먹고 일어나려는 순간 떡볶이집 사장님이 추가로 주문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당황한 저희 셋은 사장님이 저희에게 강매를 하려는 것인지 오해할 뻔했습니다. 사장님은 주변의 다른 한국인들의 테이블을 가리키며 한국의 즉석 떡볶이는 꼭 볶음밥을 먹어야 한다며 저희가 시킨 세트 메뉴에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사장님의 말을 이해한 저희는 볶음밥을 기다렸고 그 맛은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한국인들은 볶음밥을 K 디저트라고 부른다며 볶음밥을 먹지 않으면 즉석 떡볶이를 먹는 의미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점심은 전통 한식당을 찾았습니다. 낮은 테이블과 바닥에 앉는 좌석이 제게는 신기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데이지가 한국식 식사 예절의 기본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장 연장자가 식사를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는 법과 금속, 젓가락 사용법을 배웠는데 어렵지만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비빔밥, 불고기, 김치 등 다양한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각각의 요리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비빔밥은 선명한 색감과 다양한 맛이 어우러져 즐거웠습니다. 불고기는 부드럽고 풍미가 좋았고 김치는 강한 맛에도 불구하고 제가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놀랐습니다. 오후에는 서울의 커피 문화를 탐험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수많은 커피숍이 저마다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는 것에 놀랐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 들렀습니다. 아름답게 제조된 라떼를 마시며 보편적인 음료인 커피가 세계 각지에서 어떻게 이렇게 독특하게 해석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식 탐험의 하루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빙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피치와 데이지는 저를 데리고 한국식 빙수 디저트인 빙수로 유명한 디저트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이 추운 겨울에 대체 왜 차가운 빙수를 먹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의 부추김에 못 이겨 저는 신선한 과일과 연유를 얹은 애플 망고 빙수를 선택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먹어보니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얼음이 곱게 갈려서 입안에서 사르르 녹았고 달콤한 애플망고 향이 상큼하게 느껴졌어요. 이전에 먹어본 디저트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빙수 가게에서는 제주도에서 재배한 애플망고로 만든 디저트이기 때문에 세계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당도 높은 고급 디저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순간 음식이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관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제 머릿속에는 그날의 경험이 되살아났습니다. 특히 음식에 대해 많은 걱정을 안고 이 여행을 시작했었죠. 하지만 저는 제가 두려워했던 바로 그 음식에서 기쁨을 찾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5번째 날은 모험심으로 가득 찬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새롭고 신나는 경험을 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오늘은 피치 데이지,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인기 있는 엔터테인먼트 활동인 방탈출에 도전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방탈출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직접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방탈출을 생각하니 설렘과 함께 약간의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신촌 인근에 위치한 방탈출 게임장이었습니다. 방탈출 게임장에 도착하자 스태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저희가 도전한 게임은 한국 전통 궁궐을 배경으로 한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치 실사판 모험 이야기의 일부가 된 것 같은 짜릿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챌린지가 시작되고
우리는 복잡한 퍼즐과 단서로 가득 찬 아름답게 꾸며진 방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대부분의 설명이 한국어로 되어 있었죠. 심장이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몇 가지 기본 문구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직원들은 엄청나게 잘 도와줬어요. 번역 앱을 제공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영어로 규칙을 설명해 주었죠. 이 작은 친절과 이해심은 처음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인간의 보편적인 도움의 본질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게임 자체는 짜릿했습니다. 우리는 퍼즐을 풀기 위해 서로의 기술과 지식을 결합하여 협력해야 했습니다. 디테일을 보는 예리한 눈을 가진 피치, 논리적 사고를 가진 데이지, 그리고 패턴 인식에 능한 저는 훌륭한 팀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유난히 어려운 퍼즐에 부딪혀 좌절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퍼즐을 풀었을 때의 만족감은 엄청났죠. 이 게임을 통해 단서를 해독하고 비밀을 푸는 과정을 즐기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흥분은 커져만 갔습니다. 우리는 영어와 서툰 한국어 그리고 다양한 제스처를 섞어 소통했습니다. 독특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피치와 데이지와 함께하는 것을 얼마나 즐기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몇 분의 여유를 두고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 성취감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웃으며 하이파이브를 하고 방에서 나와 성공의 영광을 만끽했습니다. 방 탈출이 끝나고 건물을 나서는데 어디선가 갖고 온 빵 냄새가 났습니다. 저희 셋은 냄새를 따라갔고 그곳엔 통모짜렐라 치즈를 넣어서 구운 한국식 팬케이크 시범빵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시범빵을 먹기 위해 서 있는 줄을 따라 저희 셋도 빵을 사 먹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 입 베어 먹었을 때 겉은 바삭하고 달콤했으며 안에 들어있는 따뜻한 치즈가 쭉 늘어났습니다. 너무 맛있었던 시범빵을 잊지 못해 저희 셋은 출장 일정이 끝나기 전에 또 시범빵을 먹으러 가게를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범빵 맛에 놀라던 저희에게 또 다른 목표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지나가던 행인이 먹고 있던 페스츄리 붕어빵이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에 저희는 주변 가게들을 둘러보기 시작했고 머지않아 붕어빵집을 발견했습니다. 페스츄리 붕어빵은 바삭한 페스츄리 반죽에 팥과 버터를 넣어 앙버터 붕어빵으로 불렸습니다. 앙버터 붕어빵은 지금껏 유럽에서 먹었던 빵들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바삭한 겉면과 촉촉한 팥황금, 그리고 버터의 풍미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시범빵과 앙버터 붕어빵으로 동료들과 소소한 추억까지 덤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씁쓸한 기분이 밀려왔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여행의 마지막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중요한 한 장을 마무리하는 날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를 위해 저는 혼자 작은 카페에 앉아 소박하지만 맛있는 김밥을 한 입 분미했습니다. 피치와 데이지가 합류했고 우리는 그날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느긋하게 현지 상점 몇 군데를 방문하고 마지막으로 도시의 분위기를 즐기기로 했습니다. 도시를 걷다 보니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경험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처음 떡볶이를 먹었던 거리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상인은 우리를 알아보고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작은 만남이었지만 그 순간 저는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오후에 한강변에 앉아 분주하게 돌아가는 도시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깊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과거의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짐을 짊어지고 서울에 왔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경험과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저는 그 두려움을 서서히 내려놓았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인기 있는 한국식 바비큐 레스토랑에서 작별 만찬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으며 여행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피치 데이지와 깊은 동지애가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동료로서 이 여행을 시작했지만 이 놀라운 도시에서 함께 겪은 경험으로 결속된 친구로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은 맛뿐만 아니라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특별한 맛이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가 제가 떠난 미식 여행을 떠올리게 했고 음식과 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꿔준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드리드로 돌아와서 동료들과의 협력을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바로 방탈출 챌린지를 재현한 팀 빌딩 이벤트였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느꼈던 팀워크와 흥분을 동료들에게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비판적 사고와 팀워크를 키우는 데 있어 이러한 활동의 가치를 더욱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요소를 제 업무 프로젝트에 통합하기 시작했고 팀원들이 틀에 박힌 생각을 버리고 협력하여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독려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프로젝트에서 더욱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이벤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팀원들 간의 협업과 유대감을 증진하고 업무 환경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크게 얻은 것은
더 이상 여행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행에서 동료들과의 즐거운 추억은 저 또한 다른 동료들을 대할 때 자세에 대해 배움을 주었고, 여행은 겁내야 하는 대상이 아닌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기회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생각에 많은 변화를 주었던 한국 출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